북극 항로는 러시아 영해를 대부분 이용하다 보니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 북극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선사들 대부분은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당장 이용할 생각은 없다. 오늘 모신 분은 COR 에너지 인사이트의 권효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대우조선해양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하셨고 LNG 사업 개발 컨설팅을 아주 단연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아주 뛰어난 전문가이신데, 요즘 북극 항로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이 사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그린란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강대국들의 각축전,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그동안 이 북극 항로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다,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다, 이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처음 시작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2011년부터 북극을 자기들 앞바다처럼 만들겠다 해서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집행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의 그러한 개발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가담을 한 것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그럼 왜 중국이 거기에 본격적으로 붙었느냐? 그 시작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빌미를 만든 건데,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패권 국가로서 G2로 승격하려면은 파트너가 필요하겠다 해서 잡은 게 이제 러시아라고 보면 되고, 러시아는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리가 그동안은 주로 에너지 자원을 유럽에 팔았는데, 이제 유럽의 에너지 자원을 파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2014년부터입니다. 크리미아 반도를 이제 병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는 중국에다가 에너지 자원을 팔고, 중국은 러시아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둘이 이제 교육을 늘려야 되는데, 이 무거운 에너지 자원과 기타 광물 자원은 바다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바다로 가는 길이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가든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든지 이제 다 길이 멀죠. 그리고 그 길은 미 해군이 통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좀 안티테저로서 자신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미 해군이 통제하는 길만 이용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 나온 게 이 북극 항로입니다. 이 북극 항로는 러시아 영해를 대부분 이용하다 보니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두 중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수송 해상선이다. 그게 현재의 전략적인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뭐 나온 이야기로는 크게 세 가지 경로, 이 북극 항로를 나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그 화면 한번 보시면 화면에 이제 가장 밑에 있는 하늘색 선이 NSR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제 이 항로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북극 항로입니다. 네. 유라시아 대륙이 이제 러시아 쪽 그 해변 따라서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 북극이라는 게 바다인데요. 네. 춥기 때문에 두터운 얼음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북극의 중심은 그 공해 지역이니까 어느 나라도 이제 통제를 못 하는데, 그 공해상을 지나갈 수 있는 선이 이 빨간색으로 이거를 트랜스폴라 시 루트라서 TSR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배가 이 빨간 선을 지나가는 거는 아주 드물게 매우 더운 해의 여름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 현재 대부분 날은 이제 잠수함만 이용할 수 있는 선이고요. 마지막으로 북아메리카 대륙 북쪽을 지나가는 노선도 있는데 그걸 이제 NWP라고 합니다. 그래서 NWP, TSR, NSR이 있는데 상업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NSR입니다. 네. 나머지 특히 TSR은 뭐 현재 과학자들 얘기로는 2040년 되면 얼음이 많이 녹아서 배가 다닐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 NWP는 현 사용화되는 항로는 아니고 여름 한철에 이제 크루즈 유람선이 알래스카에서 이제 얼음 보는 그 유람선이 있는데, 그 유람선이 이벤트성으로 이용하는 항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로,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선은 어디인 겁니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선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NSR은 미국하고 상관이 없고 그린 지도를 봐도요. TSR은 이제 공해상을 지나가니까 또 상관이 없고 엄밀하게는 이제 NWP에서 알래스카 연안을 따라가는 노선까지인데 NWP의 대부분 노선은 이제 캐나다 영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 얘기가 막 불거졌을 때 사실 제일 스트레스를 최근 받은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그러게요. 뭐 캐나다를 뭐 병합을 하네 뭐 이런 말까지 네. 모욕적으로 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 북극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전쟁은 이제 드론과 미사일로 하는 전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가 사실 냉전 이후에 좀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져 가지고 이 아주 빨리 날아오는 이제 공격용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떤 체계가 현재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인데 이 골든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빨리 감지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혹은 중국에서 혹은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차원 지도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 지구상에서는 북극을 횡단해서 가는 미사일이 경로가 더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극을 횡단해서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게 이제 미사일 하나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 탄두가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확인해서 요격을 하려면 레이더 기지가 최대한 북극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그 레이더 기지가 알래스카에 있는데 미국의 고민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 레이더 기지가 미국이 통제하는 기지가 더 가까이에 북극에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린란드 옛날에 그런 기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다시 살리겠다는 거고 또 나가서 하는 말이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닌데 이제 적국이 북극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침공할 때 캐나다가 막을 수 있느냐. 캐나다나 그린란드가 모욕적으로 뭐 개썰매 몇 대 가지고 여기 방어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런 식으로 북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육상 공격을 가할 때도 방어할 수 없으니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고 미국이 이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은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북극 해안은 방어가 약하니까 그걸 막겠다. 그런 논리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북극에 포함되어 있는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린란드가 미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건 이제 미국의 주장이 그렇다는 건데, 미국이. 예,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 미국이 정말로 자신들이 약속한 거를 당장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쪽의 바다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름 한철만 현재는 이용 가능한 거고, 겨울철에는 전혀 이제 배가 이용을 못 합니다. 특히 NWP는. 그러면 이제 얼음을 깨야 되는 배도 필요한 거고, 뭐 영하 수십 도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 특수한 이제 장비로 무장된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그런 군대도 없고, 네. 그런 쉐빙선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꼭 강대국들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림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수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100달러에 만들어도 이 소비국까지 가서 판매하는 총 원가가 중요한데 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유럽에 보낸다 했을 때는 현재 그 그림의 이 파란색 항로를 이용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 남단을 돌아가지고 아프리카랑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는 이 항로인데 이 항로가 이제 한 22,000km 됩니다. 네. 현재 컨테이너선이 이걸 한 40일에 주파를 하는데요. 이 항로를 이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는 이 아프리카 대륙과 이 사우디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홍해 이쪽에 치안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멘 반군들이 그렇죠. 미사일로 날리고 공격을 하니까
컨테이너선이 이제 이 운항을 현재는 지금 못합니다. 많은 운항 컨테이너선이 여기를 이용 못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당 운송료가 10달러였다. 생산 원가가 100달러고 운송비가 10달러였는데 갑자기 20달러로 올라가는 겁니다. 운송비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 비용을 떠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 선박 운항 해운 업체도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쓰던 디젤류가 아니고 연료를 바꿔야 되는데 그 연료를 바꾸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로 물건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항로도 길어지고 그 연료를 바꿈에 있어서의 비용도 추가되니까 해운업체의 큰 고민은 이대로 가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런데 나오는 대안이 뭐냐? 이 빨간색 북극 항로입니다. 아, 북극 항로. 네, 북극 항로를 가게 되면은 기존 항로보다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짧아져서 물건이 금방 가서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를 훨씬 적게 쓰니까 연료를 아끼게 돼서 현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 싸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 그런데 짧기는 해도. 네, 짧기는 해도. 그런데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격언이 있죠. 우리가 눈앞에 길이 안 보여도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생긴다. 그리고 그 길이 점점 다져져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북극 항로, 특히 여기 그림에 나오는 북동 항로는 현재 상업성은 떨어지는 항로지만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점으로서 부산항과 우리나라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현재 이 파란색 선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간 몇억 톤의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 빨간색으로 상당히 많은 물건이 오는 날이 올 거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상업적으로 혹은 미래를 바라보고 북극 항로를 대비하자는 논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거리가 짧은데 왜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네이버 앱 같은 게 좋아가지고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갈 때 경로 추천을 받죠. 네. 근데 길이가 짧지만 돌아가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길이가 짧은데 계단으로 20층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길이가 짧을 뿐 힘든 거죠. 똑같습니다. 현재는 이 항로를 운항함에 있어서 바다가 얼마나 잔잔하냐, 관련된 서비스 시설이 얼마나 풍부하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북극 항로는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항로에 이제 1년의 절반은 얼음이 덮여 있어서 네. 못 다니고 나머지 절반 계절도 얼음이 떠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배가 필요한 거고 선원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항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얼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현재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는 북극에서 뭔가 물건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선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이유로 무조건 이 항로를 개척해라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이 기존의 현재 항로를 이용하는 기존 선사들 대부분은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당장 이용할 생각은 없다. 네.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말씀하셨고 그 캐나다를 거치는 그 NWP 네. 이 항로, 연안 항로 이것을 미국과 캐나다가 왜 개발을 안 하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NSR 혹은 우리말로 북동 항로라고 하는데 북동 항로는 현재 항로 대비 상당히 경로가 줄어드는 비율이 30% 이상이고 또 전략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근데 북서 항로는 아메리카 북미 대륙의 동해안에서 서해안을 가는 그 길을 줄이는 건데 그 길을 줄이는 또 다른 강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네. 파나마 운하입니다. 아, 파나마 운하가 있으니까 사실은 파나마 운하가 좀 정체 현상을 빚어서 배가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막강한 대안이 이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서 항로를 개척을 해서 길을 줄인들 그것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로가 단축되는 것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큰 차이가 없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요인이 뭐냐? 미국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이동하는 물류는 대부분 지금 다 육지로 합니다. 그게 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배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마지막으로 미국 법에 의하면은 미국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는 그게 다 미국에서 만든 미국 배여야 됩니다. 그 잔스 네. 액트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배가 엄청 비쌉니다. 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로 굳이 할 필요도 없다. 대안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배를 굳이 하려고 해도 배가 비싸고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북서항로를 개척해달라는 이야기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업적인 이유는 없는 항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미국이 변화하려고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K조선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배를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싼 가격에 배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어떤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요구, 그 현장에서의 수요 요구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길게 보고 이제 소위 북서 항로를 갈 수 있는 배를 좀 개발해 보자 해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따져 보면은 상업적으로 미국 동해안 서해안을 배로 대체하는 거는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기차도 돼 있고 차도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북미 대륙에 물건을 수출할 때 대부분 경우에 이제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미국 서해안의 롱비치 항해 같은데 그 컨테이너를 내리면은 거기서부터 미국 전역으로 이제 기차나 트럭으로 이제 운송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산항에서 바로 뉴욕항으로 바로 가자. 그러면 이제 북서항로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가는 것보다 훨씬 짧은데, 문제는 북서항로가 워낙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북서항로를 운항하는 대형 화물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화물선을 이제 개발을 해야 돼서 현재 그러한 화물선이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2030년이면은 그 설계가 나올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예산을 태워서 배를 짓자고 하면 아마 한 2035년 되면은 그런 배가 한번 시험적으로 운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개월은 뭐 얼음이 뭐 덮여 있다. 뭐 빙하가 계속 흘러내린다.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특수선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일단 쇄빙선이라고 해서 얼음을 뚫고 나가는 배를 일단은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이 어떤 역할이 좀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쇄빙선 같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어떤 배들 가지고도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한데요. 화면에 다음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쇄빙이라는 거는 이제 얼음을 깨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쇄빙 능력을 가진 상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배는 이제 LNG 운반선에 쇄빙 기능을 넣은 배인데, 그 쇄빙 기능은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항로를 많이 운항하니까 러시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크하고 뒤에 숫자라 붙이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능력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쇄빙 능력에서 상선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거는 아크 7인데요. 아크 7을 탑재한 이 쇄빙 LNG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쇄빙 LNG선은 일반 LNG선하고 차이가 뭐가 얼마나 비싸냐.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한 30-40% 비쌉니다. 배값이 일단. 네. 두 번째는 쇄빙 LNG선은 일반 LNG선보다 배를 추진시키는 힘이 한 30-40%더 셉니다. 네. 얼음을 깨야 되니까. 근데 그 강한 힘을 탑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다에 얼음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 LNG선보다 연료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는 깨는 데는 특화되고 기능이 좋은데 얼음이 없는 바다에서는 다른 LNG선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군요.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항로를 어떻게 운항해야 되냐면은 그림처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이 쇄빙 LNG선을 운항하는 주요 항로인 거고요. 얼음이 없는 바다에서는 이제 화물을 옮겨 실어 가지고 네. 이 얼음 없는 바다에 최적화된 일반 배로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쇄빙 기능을 가진 배를 만들 필요도 있으나 그것이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다 그 컨테이너선이 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환적을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 이제 얼음이 별로 없는 여름철이 되면은 이 그림에 보시는 이런 쇄빙만 전문으로 하는 배, 이걸 네. 쇄빙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쇄빙만 하는 배. 이 배는 이제 다른 기능은 없고 얼음만 깨는 게 이 배의 기능인데, 이런 배들은
배의 힘이 일반 배의 한 5배 이상 셉니다. 아, 이게 엄청난 파워군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엄청난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계속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런 배들은 대부분 핵추진선입니다. 네. 네, 이 안에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고 그 힘으로 배를 운항하는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배가 이제 앞에서 나가면서 얼음을 깨면서 길을 터주면 네. 그 뒤를 배가 따라갑니다. 일반 배가. 그걸 이제 호송선단 개념인데 이렇게 아, 이렇게 가는 예. 거군요. 잘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여기는 이제 물 좀 색깔이 진하죠. 네. 앞에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가는 건데 그럼 정말로 일반 상선이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크 1, 2, 3, 4, 5, 6, 7까지 해서 아, 또 그 특수 예, 선박들만. 그 아크 뭐 1, 2 이런 배가 갈 수 있는 거고 정말로 일반 상선은 언제 갈 수 있느냐? 눈에 얼음이 하나도 없을 때 갈 수 아, 있는데 그거는 현재 1년에 한 4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년에 4달 동안은 그런 배가 갈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기간은 이제 아크 1, 2, 3 정도 되는 배가 가는 건데 앞에 이제 쇄빙선이 깨져야 되는 거고 아크 7 정도 능력이 되는 이러한 배는 자기가 알아서 깨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쇄빙선은 아크는 그럼 몇이냐? 얘는 9 이상입니다. 아, 얘 핵추진까지 돼 있는 네, 거. 그래서 아크 7이라 그래서 항상 겨울바다를 갈 수 있는 건 아닌 게 네. 아크 7이 이제 한 2m까지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두께 2m. 두께 2m. 예, 엄청난 두께죠. 저희 방 높이 정도 두께인데 북극해의 어떤 바다는 얼음이 더 두껍습니다. 그거보다. 그러게 우리 빙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몇십 미터 네.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북극해가 운항할 때 겁나는 게 여름에도 네. 말씀하신 대로 빙하가 떠내려오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얘가 높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물에는 뭐 5m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잘못 충돌하면은 배가 찢어지기 때문에 타이타닉호도 그렇게 해서 침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북극해가 피곤하고 어려운 게 눈에 분명히 얼음이 없고 그냥 유빙만 몇 개 있어서 별거 아니다 싶지만 그 유빙을 다 체크를 해서 피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극해를 항해하는 거는 얼음이 녹았다 그래서 얼음으로 인한 위험이 하나도 없는 바다가 아니고 그 위험은 존재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 쇄빙선도 그래서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운항하는 배가 1년에 3달, 4달만 운항하는 건 정기 항로가 아니죠. 그렇죠. 1년 내내 운항하려면은 쇄빙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제가 사용하는 배도 적어도 아크 3, 4 이상은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비용이 더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제성이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떨어지긴 하네요. 그리고 되게 위험도 있고, 네. 네, 번거롭고. 네.